무협 영화를 보면 고수는 소리 없이 강하지만 하수는 소란스럽다. 하수는 적을 발견하는 순간 주저없이 칼을 내두른다.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애매하게 진격한다. 그러면서 전력을 쉽게 노출하고 늘 싸움에서 패배한다. 무릇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험이 있다. 무작정 꺼내들면 칼의 위력은 줄어든다. 칼의 크기와 날카로움이 뻔히 드러나는 탓이다. 아마 말도 그러할 것이다. 적절한 둔감력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휘두를 때 말의 품격은 더해지며 언력은 배가 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는 누가 같은 말이라도 재미있게 표현하거나 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말할 때 그 사람 참 말 잘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살짝 뉘앙스만 달리해서 표현하면 말은 번지를 하지만 실속 없다의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말을 잘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황소북새에서 펴낸 말의 품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기주 작가는 언어의 온도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입니다. 프롤로그를 보면 저자가 생각하는 말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틈틈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인간의 고질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그 농도를 연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타인의 손길과 언어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람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라는 각기 다른 섬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교각이다.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사물은 형체가 굽으면 그림자가 굽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바르다. 말도 매 한 가지다.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와 화술로 말의 외피를 둘러봤자 소용없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 책을 덮은 뒤 때로는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었으면 한다. 또한 당신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 올려 그것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감이 되시죠? 그럼 본문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청.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한 생애를 온전히 전쟁에 바쳐 자신을 불살은 이순신 장군이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피어오른다. 구국의 영웅이 일반 병사들과 대적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머무는 동안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독서 공간을 이용했다. 본래 운주는 길흉화복을 점치는 나무로 된 도구인 산가지를 움직인다는 뜻인데
당시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전략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난중일기에는 유독 화, 의, 론 등의 한자가 자주 등장한다. 즉, 이순신 장군은 참모진들과 자주 대화하고 의논하였으며 토론도 즐겨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운주당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일 밤 건물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즘으로 치면 24시간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셈인데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중간급 간부는 물론이고 계급이 낮은 졸병들도 자주 드나들었다. 이순신 장군은 왜 운주당의 출입 문턱을 낮추었을까? 1591년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로 임명돼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전쟁 대비에 착수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본능적으로 간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은 칼을 휘둘러 상대할 수 있었으나 해안의 물길과 지형처럼 눈에 보이면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정보는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이순신 장군은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병사는 물론 종종 민간인까지 운주당으로 불러들였다.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현장에서는 어쩌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른다. 상상력을 발휘해봤으면 한다. 촛대바위 근처 해상은 물길이 새고 암초도 많습니다. 그런가? 잘못 들었으면 큰일 나겠군. 그렇습니다. 뱃사람 여럿 집어삼켰습니다. 운주당을 그득하게 채운 병사와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이순신 장군의 귀로 스며들어왔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음날 일찍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아련한 바다 위로 가라앉는 무색의 햇살을 바라보며 물결의 무늬를 헤아렸고 파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다의 깊이와 암초의 위치를 해도에 기록했다. 덕분에 하객진 같은 전략을 창조적으로 펼쳐 적을 분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외선을 물리쳐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은 것도 어찌 보면 경청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운주당은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연상케 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참모들은 수시로 오벌 오피스에 모여 국가적 사안을 논의한다. 회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지 않으며 참모들은 소파에 걸터 앉아 스스럼 없이 의견을 개진한다. 오벌 오피스에서는 지도자의 말과 참모의 말이 부딪혀 뒤엉킨다. 경청과 치열한 토론으로 뒤엉킨 말들은 단호한 결정으로 태어난다. 한자를 파자에서 살펴보면 경청의 의미가 더 잘 와닿는다. 경은 사람을 향해 머리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로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 귀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청을 풀이하면 더 심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형태다.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마저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청은 듣는 일 가운데 가장 품격 있고 고차원적인 행위다.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큰 틀에서 보면 수동적 듣기와 능동적 듣기로 나뉜다. 경청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청취하는 수동적 듣기가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 다음 적절하게 반응하는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경청은 말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배어있는 감정은 물론 상대의 목구멍까지 차오른 절박한 말까지 헤아리는 일이다. 맥락적 듣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경청은 안중에도 없다. 말의 총량이 듣는 총량보다 적으면 다들 불안해한다. 말을 많이 해야 타인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말을 적게 하면 공연히 손해보는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린다. 우린 늘 상대를 안다고 여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미미하지도 않다.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지체가 높고 귀한 존재다.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고 사람의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닮은 소우주다. 인간의 말은 작은 우주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귓속을 파고드는 음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포착해 본질을 읽어내야 한다. 상대방이 가슴에서 퍼올린 말을 귀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책의 낯짝을 넘기면서 곰곰 생각해 봤으면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 헤아려 본 적은 있는지,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운주당이 있는지,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가 닿으려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운주당을 세워봤으면 한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귀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뒷말. 손에 영혼이라도 깃든 것인가? 일말의 주저없이 이런 댓글을 일필휘지로 남길 수 있다니. 블로그나 SNS에 달리는 댓글을 읽다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다. 난 모니터 뒤에서 악플을 일삼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문장이 길을 잃고 정처 없이 허공을 맴돌 때마다 적잖이 슬퍼진다. 상대의 단점만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슬픈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존중만 받으려 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 하는 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악플과 태생적 배경이 유사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뒷담화다. 뒷담화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구용어 뒷담화에서 온 비속어라는 설이 있고, 담화라는 단어에 우리말 뒤가 합해진 합성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뒷담화라고 검색어를 입력해도 자료가 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상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단어지만 아직 국어사전에는 정식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뒷담화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 관계에서 누적된 불만을 분출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특정인을 단죄하듯 험담을 늘어놓는다. 담화를 맨 처음 생산한 1차적 가해자는 물론 침을 튀기며 맞장구를 치는 동조자까지도 비루한 언어를 입에 장착해 쏘아대는 순간 묘한 쾌감을 느낀다. 남을 헐뜯는 말은 대개 특별히 너한테만 털어놓는 건데, 혹은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하는 말과 함께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런 험담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뒷담화는 명멸하지 않는다. 세월에 풍화되지 않는다. 뒷담화는 누군가의 입에서 입을 통해 돌고 돌다가 소문내기 좋아하는 조직 내 빅마우스의 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입술과 너덜너덜한 혀로 빠르게 스며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험담 피해자의 귀로 흘러들어간다. 뒷담화와 뒷담화가 뒤얽혀 빚어지는 소음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말의 힘도 그렇다. 말과 문장이 지닌 무게와 힘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허다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되돌아온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야 쇼조에 따르면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상대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상대방을 뒷담화로 내리찍어 자기 수준으로 격하시켜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말을 의미하는 한자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다. 그게 바로 언품이다. 뒷담화가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뒷담화는 화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람의 입을 옮겨 다니다가 언젠가 표적을 바꿔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혀와 가슴을 향해 맹렬히 돌진한다. 그땐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뒷담화의 화살촉이 훨씬 더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양이 비슷해서 평소에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추수철에 선선한 가을바람이 들판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알곡과 쭉정이의 명암이 엇갈린다. 바람은 속이 빈 쭉정이를 날려버리지만 가을볕에 잘 여문 알곡은
들판에 그대로 남겨둔다. 그제야 들판의 혼돈은 정리된다. 이처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잠시 한데 뒤엉켜 지낼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서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사람과 말의 본질도 매일반이다.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하고 감추려 해도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은 언젠가 드러나고 만다. 본성과 본질, 진심 같은 것은 다른 것과 잘 뒤섞이지 않는다. 쉽게 으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한 것은 세월의 풍화와 침식을 견뎌낸다. 이러한 진리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긴 영화가 있다. 톰 후퍼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킹스 스피치다. 영화에는 심하게 말을 더듬는 왕 조지 6세가 등장한다. 어릴 적부터 말을 더듬은 조지 6세는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도 대중 앞에만 서면 지독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입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오므라진 입술을 겨우 벌려 목구멍에 쟁여진 단어를 힘겹게 뱉어보지만 말에 힘이 실리지 않으므로 연설 내용이 대중의 가슴까지 당도할 리 없다. 말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에서 밀쳐낼 만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조지 6세는 결국 괴짜 언어학자 라이오넬 로그 박사를 찾아간다. 그리고 쇠구슬을 입에 한가득 물고 바닥을 놔뒹구는 등 험난한 치료 과정을 겪는다. 때는 바야흐로 히틀러가 유럽을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넣던 시기. 조지 6세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선포를 앞두고 라디오 연설에 나선다. 대국민 담화를 위해서다. 라이오넬은 바짝 긴장한 조지 6세를 다독이며 당부한다. 차분히 친구에게 말하듯 하세요. 전 국민에게 전하는 연설을, 그것도 전쟁 참전 선언을 친구에게 말하듯 하라니. 하지만 그 당부의 무게와 울림이 범상치 않다. 로그 박사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한 명의 친구에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수천만 대중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로그의 조언 덕분인지 조지 6세는 침착하게 연설을 마무리한다. 화술과 화법이 아닌 참된 마음이 담긴 왕의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영국 전역으로 퍼져 국민의 귀로 흘러들어간다. 조지 6세의 음성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된다. 이 영화는 언어와 말재간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시각에 통렬한 어퍼컷을 날린다. 우리 사회는 남보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중독돼 있다. 매끄러운 발음으로 화려한 입담을 선보이거나 인문학적 내공에 세련된 동작을 곁들이면 말씨가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추앙받는다. 듣는 이의 달팽이관과 뇌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재간을 말 잘하는 사람의 능력인 양 간주한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남을 웃겨야 한다는 강박감은 막말을 낳고 무조건 튀어야 한다는 조바심은 망언으로 이어진다. 말의 품격에 대한 고민은 잘게 부스러지고 사방으로 흩날려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공자는 논어 위령공 편을 통해 사달이이의라고 강조했다. 말과 문장은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무작정 현란하게 말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말 속에 담아야 할 본질적인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영화 킹스 스피치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영화는 동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의 엄품을 극명하게 대비한다. 한 명은 파시즘의 핏빛 광기로 독일을 어둡게 물들인 아돌프 히틀러. 다른 한 명은 앞서 소개한 말더드미 왕 조지 6세다. 두 사람의 어법은 극과 극이다. 히틀러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말의 성찬을 쏟아내는 다변과 달변의 소유자다. 반면 조지 6세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할 줄 아는 인물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누가 더 뛰어난 언사를 구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물어보나 마나다. 인류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고 말과 말 사이에 진심을 심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을 우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타인을 향해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행위는 만인이 고민하는 숙제다. 그 과정에서 혹자는 상대의 의표를 찔러야 한다는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혹자는 누군가의 화법과 말투를 무작정 따라하다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우린 그렇게 살아간다. 말에 비법은 없다. 평범한 방법만 존재할 뿐이다. 그저 소중한 사람과 나눈 대화를 차분히 복기하고 자신의 말이 그려낸 궤적을 틈틈이 점검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화법을 찾고 꾸준히 엄품을 가다듬는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단 하나다. 말하는 기술만으로는 당신의 진심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적.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일화다. 어느 날 쇼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좋아하지만 로댕의 작품이라면 무턱대고 혹평하는 미술 애호가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쇼는 데생 작품 한 점을 손에 쥐고 흔들며 제가 최근 손에 넣은 로댕의 그림입니다. 라고 말했다. 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애호가들은 그림에 흠을 들추어 헐뜯기 시작했다. 험담과 험담이 허공에서 맞부딪혀 험담의 아우성을 만들어내며 휘돌았다. 어지럽고 어수선했다. 그러자 쇼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험담의 한복판을 겨냥해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 문장이 한데 뒤엉켜 있는 험담들을 순식간에 흩어지게 하였다. 쇼는 말했다. 참 미안해요. 제가 그림을 착각했네요. 이 그림은 로댕의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쇼의 집에 초대받은 이들처럼 스스로 쌓은 편견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본인의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것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오답으로 치부하는 경우다. 편견의 감옥이 높고 넓을수록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교정하려 든다.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과 진실을 본인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는다. 상대의 입장과 감정은 편견의 감옥 바깥쪽에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급소가 있다. 더욱이 일반 성인은 자신이 남보다 특별히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열등하지는 않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능력이 평균치를 웃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컬어 자기 고양 오류라고 한다. 그 때문에 몸담은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들 앞에서 부당한 지적과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몇 곱절 더 상하게 마련이다. 말이라는 흉기에 찔린 상처의 골은 너무 깊어서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다. 어떤 말은 그 상처의 틈새로 파고들어 감정의 살을 파헤치거나 알을 낳고 번식하기도 한다. 말로 생긴 상처가 좀채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삼 고려 때 문신 추적이 금언과 명구를 모하여 끈 명심보감의 글귀가 떠오른다. 명심보감 언어편을 펼치면 말의 본질과 관련해 이인지연, 난여면서, 상인지어, 이어 형극, 이런 반구, 중치천금, 일어상인, 통여도할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의 무게는 천금과 같으며 한마디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아픔은 칼로 베이는 것과 같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질병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이다 라고 말했다. 난 그의 주장을 빌려 작금의 우리 사회를 지적 과잉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불평과 지적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듯하다. 쓴소리와 하나가 되어 물화일체의 경지에 오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허물을 콕 집어서 가리키는 지적의 말은 자칫 독설로 변질할 수도 있다. 독설은 글자 그대로 혀에서 나오는 독이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독도 있지만 대개 몸과 마음을 망치고 독을 흩뿌린 사람의 혀마저 망친다. 착한 독설, 건설적인 지적을 하려면 나름의 내공이 필요하다. 사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통찰은 물론이고 상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말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 말 자체는 차갑더라도 말하는 순간 가슴의 온도만큼은 따뜻해야 한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비판의 한자를 들여다보면 미약하나마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비평할 비는 손수변에 견줄 비가 합쳐진 글자다. 사물이나 사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대로 된 비판이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순간 상대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검지뿐이다.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 세 손가락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검지를 들어야 한다. 타인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떳떳한지 좋게 3번은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늘 타인을 지적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지적은 함부로 지적하지 않는 법을 터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제가 소개해드린 글 말고도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바야흐로 선거철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재밌는 광경이 있어요. 화면에는 코로나 대국민 행동지침 2m 이상 거리두기라는 자막이 뜨고요. 평소에는 가보지도 않은 재래시장에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먼저 주먹을 내밀고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시는 여야당 후보들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